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하면은 많이들 들어오지는 않으시는데 오늘은 귀 쫑긋하시고 좀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시간에는요. 조국 신당의 영입인재 1호 우리 방송의 또 아이콘 신장식 변호사 이분 모시고 함께하는 대담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배출한 건 아니죠, 솔직히. 저희 방송에 은혜를 입었던 우리 또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이 조국 신당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 정계 입문하는 이 소감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일인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또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화합에는요. 이슈 화합 시간에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고문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수요일에 아주 라인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1시간 내내 뉴스 인사이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이슈 삼합으로 우리 뉴스 인사이다를 꿋꿋이 지켜주던 목요일의 남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조국 신당 영입인재 1호로 영입이 됐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종횡무진 활약했던 그 분이 정치인으로 또 이번에는 변신을 했습니다. 오늘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각오와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정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친님들 반갑습니다. 앉던 자리에 앉았네요. 김필성 변호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시고 멋있어지셨습니다. 넥타이를 몇 년 만에 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집에 와이셔츠를 꺼내보니까 한 2, 3년 이상 와이셔츠를 입지를 않았더니 색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와이셔츠를 뭐 흰색 몇 개, 파란색 몇 개 이렇게 막 급하게 사고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일단 때깔이 나네요. 예, 새 옷입니다. 그렇군요. 자, 4년 만에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당적으로 원래 지난 총선 때 비례 그때가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요? 번호로는 6번이었고요. 6번. 근데 이제 그 앞에 뭐 여성, 청년, 특히 청년을 1번, 2번에 배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체 득표에서 2위였어요. 그랬군요. 예, 남녀 통틀어서 전체 득표 2위였는데 번호는 6번이었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참 번호를 양보하시고 뭐 제가 양보하는 건 아니고 심상정 대표 체제에서 번호를 여성, 청년 무조건 1번, 2번으로 넣는다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원래 비례 번호로는 2, 4번까지, 1, 3, 5번, 5번까지 그때 비례가 됐었죠. 5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 받았었는데 그냥 본인이 또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방송인으로 활약하시고 네. 이번에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복귀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정치를 이번에는 출마할 생각을 정리를 했어요. 뭐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하면서도 노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뉴스아이킥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아예 동선을 전부 다 저는 뉴스아이킥에 다 맞춰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MBC 10분 거리로 이사도 했고 이사하기 전에도 사실 이사를 했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이삿짐 쌌습니다, 저는.
사실 동선 자체가 제가 보통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요. 수영 끝나고 나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MBC에 가서 뉴스하이킥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까지 이미 아침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뉴스 프로그램 다 모니터링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요, MBC. 네, 거기 밥 맛있어요. 네, 네. 4,000원. 네.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 내내 신장식에 오늘부터 뉴스 방송 준비해서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수도승처럼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몰빵을 했네요, 그 방송에. 예. 네. 아니 대표 변호사직도 후배한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경영을 책임지지 않겠다. 네. 진짜 온전히 몰빵했어요. 그래서 경찰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째 방심위에서 또 이 먹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와, 진짜 특이하네, 그 방송이. 그거는 먹튀가 아니고요. 네. 강퇴입니다. 강퇴도 손님으로서 강퇴가 아니고 주방장 노릇하다 강퇴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몇몇 언론이나 또는 심지어는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네. 방송하다가 방송을 이용해서 정치권 직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질이 다르다. 시기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사 쓸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저는 미슐랭 셰프로 주방에 있다가 강퇴당한 것이지 먹튀한 것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을 받아서 네. 고소 고발을 해야 되나 하지만 한동훈처럼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연인이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 바 대법원 판례대로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 반박하는 과정 언론의 공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조영영님이 아이고 신장식 변호사님 뭐 MBC 정직원입니까? 거의 그런데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먹튀 논란은 좀 너무 억울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선방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2일입니다. 7차 회의를 열고 이 MBC 뉴스 하이킥,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 회의 MBC 재심 청구했던 것을 기각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7건의 법정 제재 그동안에 받았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받고서 본인이 너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MBC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내가 노력 끼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된 것을 가지고 먹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좀 심한 것 같아요. 게다가 뉴스와이킥은 악의적 프로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네이밍을 해버렸던데. 악의적 보도는 얌전하죠. 신장식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정말 모욕감을 느껴서 아니, 싸가지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의 장으로 왔기 때문에 네. 모든 비판 귀 기울이고요. 한동훈 씨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기자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하는 또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저의 모욕감, 제가 받은 모욕을 회복하는 것은 제 스스로 이렇게 공론장에서 스스로 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평가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신장식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분의 말씀이 문제가 많고 먹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네. 옳은지 아니면 강퇴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슐랭 셰프 강퇴 이게 맞는지는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영입인재로 기자회견했을 당시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울컥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서울시당 창당대회장이었습니다. 시당 창당대회. 시당 창당대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3정당에서 정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특히나 제3당을 지향하는 정당의 당원들이 어떤 마음과 결심으로 당원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당원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창당대 현장까지 지금 한 4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며칠 만에 네. 창당대 현장까지 오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뜨거우시거든요.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호명할 때 저도 같이 날개 쪽지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안진걸 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장식 변호사 90년대 학번인데 네. 그때부터 신장식 변호사가 용산 철거 난민 도와주는 시위 현장에서 같이 그랬죠. 했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약자의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이 그냥 반짝 뭔가 요즘은 이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 90년대에 이 운동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그 당시에 시대적 아픔을 같이 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또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열심히 정말 서울대 다니던 그 잘난 학생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한쪽 뭐 아까 날개쪽지 얘기했지만 저도 다른 날개쪽지가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조국 신당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정권은 누가 뭐래도 검사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역할이 있죠. 근데 중도까지를 이렇게 다 아울러야 제1당이 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굉장히 육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빠르게 좀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방식과 그 함정, 기동 타격대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배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쇠빙선, 앞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역할을 하는 단단하고 야무진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맡아왔던 민주진보 정당의, 즉 민주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지금 저는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건의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조국 인재영이 위원장과 한 2, 3주간 제가 입당하기 전까지 짧지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선진복지국가 구현이라고 하는 선진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강소정당, 그리고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 이 같다. 선진복지국가를 가리키니까 그 길로 가자. 라고 하는 것도 같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이 조국 옆에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 조국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말씀도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판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이렇게 과시하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조국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검찰 독재 종식해야 된다, 끝장내야 된다, 저 조국 가족 도륙내는 거 봐라, 그것만으로도 검찰 독재는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국이라는 건물이 묻기를 꺼려하고 치는 것도 싫어하는, 조국 묻었다 이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조국 묻었다? 예. 그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의견 다 존중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조국 옆에 가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더 당당한 태도고, 혼자 도도한 척, 창연한 척, 이런 거보다는 비난도 비판도 같이 맞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게 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묻었다 그런 말이 있군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고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하고 영입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네.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조국 시민사회당? 제가 아직 이름을 정확히 조국신당입니다. 아직은 같이. 조국신당이래요.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정확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기는 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들어가기로 한 그 당이 새로운 진보 세력 정의당, 기존의 정의당과 같은 이런 당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독자적인 진보적 강소정당,
독자적인 예, 진보적 강소 정당이다. 작지만 강한 정당이 그렇죠. 되겠다라고 예, 하는 예. 지향을 저도 조국 영입위원장도 똑같이 밝히고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지만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들 또는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운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그 체포동의안 관련된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에서의 정치적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진보정당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또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또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책은 선명하게 하지만 정치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책적 선명성도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제가 처음 민주노동당 했을 때 무상의료, 무상급식, 학교급식 무상화하고 유기농 급식으로 가자.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에서 먼저 실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선명한 정책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적 선택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위 진보 정치의 영역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령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강령이 실은 그런 선진 복지국가 강령, 뭐 삼인주의, 스웨덴 삼인주의 강령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방향성과 정치 행태. 지금 뭐 민주당과 민주당과 그 야권과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에서는 쇠빙선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앞을 열어가는 조국신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 정의당은 그런 선택을 못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 의석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고 중요한 건 비례 의석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금 겹친다 이러면서 또 민주당 몰빵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영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그 제1야당 또 수권정당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까지를 포괄을 해서 표의 확장성을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진영 전체를 놓고 보면 앞에서 쇠빙선처럼 뚫고 나가는 배가 있고 뒤에서 큰 배가 본진이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본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하게 싸워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행동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을 조국신당을 통해서 숨통을 투표장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진보 정치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의 표의 확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국신당에 되게 재밌는 이게 어떤 분들이 지지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치 저관여층들이 예상외로 무척 많습니다. 조국신당에 예. 처음 당적을 가진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고요. 의외네요, 그거는. 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감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야, 조국이 그래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않나? 검찰들 이러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애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지금은 뭐 애들도 아니지만 자식들한테까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렇게 단전에서 올라오는 분노감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분노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심지어 서울대 교수 출신의 두 분이 다 교수고 이런 분들의 인권이나 자기 방어권조차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다면 나는 검찰한테 걸리면 나 진짜 죽겠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굉장히 큰 축이다. 그런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지 어느 뭐 이렇게 서로 뺏고 멱살 잡고 이런 싸움 아니다. 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조국신당은 중도표를 가져오거나 조금 보수 우쪽에 계신 분들 표를 가져와야지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는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히려 민주당에 흡수되지 못했던 다른 표를 가져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분들을 저는 조국신당이 투표율을 높여줄 거라고 봅니다. 투표장에 못 가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투표장에 나와서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그리고 비례에서는 조국신당을 찍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저관여층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은 이거 참 고개를 갸우뚱했던 분들 이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을 찍어서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라인업이 또 중요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루를 할지 6개월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법원에 그렇죠.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은데 향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입성하실 것 같은데 아유, 모르는 일인가? 모르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이라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네. 영친이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친이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MBC 라디오 진행하면서 역대급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역대급이죠. 야, 진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프로그램 하나를 쭉 올려놨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징계 중에 법정 제재 중에 관계자 징계를 1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법정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2월 8일 날 그만뒀는데 2월 15일, 네. 2월 22일 날도 법정 제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관계자 징계만 5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관계자 징계가 참 다운표 치면 비열한 징계입니다. 제작진들을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처분을 받고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징계 처분을 받고 그걸 보고해야 이 징계가 끝나요. 그래요? 예. 진짜 치사하네. 그러니까 PD와 CP 또 라디오국 전체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제작진 개인을 타겟팅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무슨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팩트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인데 팩트를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PD들을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제가 참 이게 못할 노릇이 되는 겁니다. 주변인을 괴롭혀가지고 예. 그 사람이 못하게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선생 같은 경우도 가족들, 부인, 아들, 딸까지 다 그들 심지어는 조국 스쳤다라고 할 만큼 주변에 있는 뭐 진짜 남동생 친구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주변을 괴롭히는 데다가 MBC가 이제 연말에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국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고 참 힘이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네요. 아니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신장식 뉴스아이키 방심위 법정제재 확정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듯이 보이니까 방심위원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신 변호사가 덕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먹튀라고 하던데 그게 아까도 먹튀다.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거는 셰프 강퇴다. 알겠습니다. 미셸린 셰프 강퇴다. 이름 없음님이 뭐가 되었든 지금은 법률권 200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응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네.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하십시오. 먼저 제가 이제 입당 출마된다 벌써 입당 기자회견 하면서 인재영이 네.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보면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나 본인이 그 교통사고로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이 그 기억이 또 떠오르고 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 했다는 사람은 국민들 앞에 나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저린 마음,
분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법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알죠, 당연히 변호사인데.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언론개혁과 관련된 싸움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국 그 위원장께서 법사위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직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뭐 법사위에 둘 다 들어갈까요? 그러기에는 당이 좀 작아서 네.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뜻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자식 변호사하고 또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분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백 1+1 이벤트 함께하고 있고요.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과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근자근 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좀 특이한 성격의 시사계 촌철살인 래퍼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합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도 특이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네. 계약인데. 아, 맞아요. 계약이에요. 네, 힘듭니다. 어떠세요? 뭘 어때 힘들죠? 수업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아, 예, 부담스럽죠. 사실 대학 교수님들은 예. 개강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네.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듯이. 그렇죠. 선생님들도 좀 부담이라고.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10년 동안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를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그때 정말 강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시간 강사는 막 그 꿈이 있잖아요. 아, 나 좀 있으면 정교수 된다. 아, 내지는 그런 꿈 막, 때문에. 막 학생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한참 미친 듯이 다니다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다녀요. 예. 그러다가 10년 하시니까 어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또 한창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예. 한창 이 대학 교수 평가가 초창기 이제 시작되던 초창기였어요. 아, 그쵸. 요즘은 이제 너무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학생들의 강의 평가 받는 또 이 재미로 제가 또 강의 평가 1등 가고 막 아, 그랬잖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가 저희 황금 시기였다는.
어쨌든 예. 그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연설 영상을 짜집기 한 영상.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 말에 올라왔던 영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가상 인터뷰라는 설명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영상을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대응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영상 자체가 이거 가상 인터뷰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맞아요. 갖다가 굳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다. 굳이 말하면서 긴급심의하겠다. 이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풍자 아닙니까? 풍자죠. 아니, 왜냐면, 네. 저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상 영상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다 써놨어요. 거기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이렇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누가 보면 이거 가상이구나. 이게 실제 한 게 아니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걸 막겠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풍자,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걸 막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쓴소리 하는 거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다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언론의 자유, 여론의 자유는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표현의 자유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가상으로 꾸며본 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진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요. 문제는 어떻게 삼았는지 알아요? 딥페이크라고.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딥페이크라고 그랬어요.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딥페이크란 말은 AI가 가상으로 만드는 걸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처럼. 근데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쭉 가져와서 영상 중에 그걸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딥페이크가 아니야. 본인이 한 건 맞아. 대신 문맥이 여기저기서 끊어왔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의도로 했던 말과 다르게 의도가 포함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가상으로 꾸며봤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 보고 한번 웃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허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풍자마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풍자 영상 예전에는 사실 풍자가 좀 허용이 되고 당연히 허용됐었죠. 예전에는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과거 방심위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가지고 제재를 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2017년에요. 네. MBC 뉴스 속보 화면에 봉화마을 배경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표현을 쓴 게시물이 허위 정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이라고 잘못 올라왔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서 심의 규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거지. 이게 일부러 예를 들면 정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018년 경찰이요. 문재인 대통령 침해설을 다룬 유튜브가 있었어요. 침해설. 네. 문재인 침해설 논란해가지고 자기가 방송을 막 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저거에 대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저거는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 건보다 훨씬 위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심위의 태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든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또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 다 그냥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론과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 우리 방송에 이제 프라임 그 뉴스 프라임 그 2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출연하시는 일리아 교수님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오신 물론 귀화하셨으니까 우리 분인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풍자도 허용이 되고 그렇죠.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얼마든지 했었죠. 얘기가 되고 그래서 네. 그래도 참 민주주의 국가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의 말도 허용이 안 되고 참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좀 부끄러웠거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풍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안 그랬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때도 안 그랬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때나 그랬지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나.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허용을 못 합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요. 원래 최고 권력자는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독재 국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대통령들 최고 권력자들은 풍자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그 정도 풍자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그냥 평상시 웃음의 소재로 아, 개그에서도 그럼요.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것도 생각나시죠? 그 열차. 네, 그 윤석 고등학생 열차. 윤석 열차. 그것도 그 막 제재를 하고 이러더니. 부천 페스티벌에서 아유, 애니 페스티벌. 진짜. 아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 4분 4초 분량의 영상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영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상으로 꾸며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연설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면서 이제 나왔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문영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는 상식에서 벗어나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의 고통에 빠뜨렸다. 뭐 이제 이런 말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이게 본인한테는 진짜라면, 그럴 수도 있죠. 진짜라면. 근데 이제, 가상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허용하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편집된 영상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거를 근절시켜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합니다. 자. 과거 방심위 대통령 관련 풍자심의 사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얘기도 있었었고 네, 문재인 그랬었죠. 침해서 논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사례하고 너무 다른 잣대가 들이대는 게 좀 저희로서도 그렇고 우리는 좀 유감이다. 근데 방심위에서 이 건을 심의하면서 이게 왜 즉각 긴급 심의 안건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치. 나온 건데 예. 이게 왜 이미 긴급 다 진짜 어처구니 없어. 긴급 심의해야 될 문제 이게 지금? 아니, 난 이제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이게요 대통령과 연관된 김건희 여사 연관되면 뭐든지 그냥 긴급 심의야. 게다가 방심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뭡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거의 문제점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사회 혼란 이야기야? 무슨 사회 혼란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영상이고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어요. 그럼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볼 때는 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또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 비판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만든 영상이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요? 그렇지만 허위조작 영상하고 풍자 영상이 또 명확히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 본인이 기분 나쁠 수 있지 뭐가 위험하죠? 왜 아니, 위험한 거야?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풍자라고 봐야 되냐, 진짜 뉴스라고 봐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상인데 뭘 봐. 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기침이 나오잖아, 자꾸. 가상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 어느 누가 가상이라고 안 적혀 있다면 진짜로 생각하겠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으로 만들어 봤다면 누구든지 아 이거 가상으로 꾸며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심의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징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그걸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는 거야? 그 누가 심의위원들 자기들 마음이야. 아,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거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AI가 만든 딥페이크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짜깁기 영상이라니까.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본인이 원하는 문맥으로 맞춰서 그 부분만 따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건 딥페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원래 했던 말이긴 한데 각각의 다른 곳에서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방심위에서. 근데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럴 수 있어요. 뭐 규정에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심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심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안 했잖아요. 그때는 왜 제재 안 했습니까? 넓게 폭넓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부분을 허용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심의위원들은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차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SNL 코리아 이런 데서도 사실은 풍자가 몇 그렇죠. 주 만에 여의도 나와서 텔레토비. 네, 정말 재밌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옛날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노래 잘 부른다는 걸 한번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예. 다음 달 오픈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 여기에다가 지역 언론사 뉴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선 특집 페이지
또 그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도 지역별로 기사를 구분해서 노출한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선 기간 동안 특별히 운영하는 건데요. 총선에 이제 지역 뉴스들 있잖아요.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뉴스들을 따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총선 기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 페이지니까. 총선 특집 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 지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노출이 돼요.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 준 건 잘한 일.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 기간만 한다는 거. 두 번째 지역 언론들이 대체적으로요. 모든 지역 언론이 그렇지 않지만 토호 세력과 연관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역의 뭐 기업인들, 그렇죠. 지역의 건설회사들. 이 사람들을 과연 공정하게 보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특집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 언론들이 상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 우려가 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환영할 만한 얘기 환영할 얘기예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상설화되어서. 네, 왜냐하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광고가 별로 안 붙는다고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지역 언론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총선 때뿐만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번 주에 네. 선방심의위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네.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그 뒤로 SBS가 방송을 하다가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님 특별검찰법 이렇게 안 했다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월 15일자 SBS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네. 이제 출연을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사실은 그냥 하나의 명칭처럼 네. 얘기가 되는 왔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그냥 김건희 특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그 진행하는 분이 지적을 안 했고 또 이 말하는 사람도 이거를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뭐 이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가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김건희 여사가 뭐 최고 존엄입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걸 따로 떼내서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쓰는 게 방송에서 적절하다 뭐 그거 좋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칭할 때 쓰는 여사로 안 그게 썼다는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 도이치모터스 어쩌고 저쩌고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법에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부분에 뭐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그럼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거지.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 이렇게 하면 더 웃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란 말을 안 붙이면 그게 방송의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심히 문제가 되는 그런 방송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그럼 모든 사람의 특검에 대해서 앞에 뒤에다가 호칭을 붙여줘야 돼. 김건희 특검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건희잖아요. 거기도 김건희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김건희 여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방위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선방위 구성 자체가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크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요. TV조선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문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에요. TV조선은요 심의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을 심의해요. 근데 거기서 방송사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방이고 뭐지 그거?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원위원,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 추천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공원연이라는 곳은 참. 그러니까 추천은 한 명인데 한 명이 국민의힘 추천, 이 사람도 공정언론 출신이죠. 국민연대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의를 막 올리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근데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심의를 계속 올려요. 아. 그러면 심의를 올린 곳에서 추천한 사람, 또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걸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심의가 공정하게 되겠냐고요, 대체. 말만 공정언론 국민연대야. 또 하나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전달한 당사자 최 목사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네. 이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방위 제재로.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 문제 관련해서는 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안에 인터뷰가 2번 나와요. 제 인터뷰가. 아, 그럼 몰랐죠? 안 봤죠? 몰랐어요, 저는. 네, 진짜. 제 인터뷰가 2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네. 제3노조인가 MBC? 네, MBC 여기서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요? 좌파 편향 최진봉 교수를 인터뷰해서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라고? 근데 거기서 더 웃긴 건 팩트가 틀려.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세요. 팩트가 뭐예요? 아니 성명서를 쓰려면 팩트나 제대로 알고 쓰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2017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대. 위원을 한 적 없거든요. 저 한 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을 때 저는. 맨날 잘려가지고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화가 나지 화가 나. 그치, 아니 맨날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팩트 체크나 제대로 하고 성명서를 쓰라고 나를 비판하면서 거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했대 내가.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고요. 맨날 못했다고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임명도 안 해준다고요 나를. 임명 안 해준다고 나한테 맨날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비판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일단 어처구니 없더라고. 잘못했습니다. 제3노조님. 네, 그리고. 아니 제3노조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3노조님이 잘못하셨다고. 네. 좋게 말해야지. 네, 어쨌든. 두 번째 팩트는 그래서 뭐예요? 저는 뭐 거기서 뭐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취재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발언을 한 건데 어쨌든 저도 막 비판을 했더라고. 뭐 그건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팩트체크 똑바로 하고 성명 쓰세요. 다음부터 쓰시려면. 그리고 받아 쓰는 언론사들은 똑바로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심의원 한 적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도 그래요. 사실은 최재형 목사는 실제 거기서 갔던 사람이고 본인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인터뷰랑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했대요. 이게 지금 나온 얘기입니까? 그전부터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계속 논란이 돼 왔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대통령도 분명히 물론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자체가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다는 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관점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언론사가 보도하고 그걸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체? 왜 이걸 시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KT24님이 옆에 앉아서 침 엄청 튈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괜찮아요. 안 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최진명 성공회대 교수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두 분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변희재 고문 안 나오셔가지고 다들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감옥에서 출소한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알람은 설정을 안 해요. 다 깨버리니까. 그래서 알람 설정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지난주는 이상하게 늦게까지 잘 못 자다가 6시에 잠깐 잠들었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6시에. 예, 그래서 오늘은 알람을 설정하고 잤는데 또 오늘은 아예 그냥 날밤을 새고 나왔습니다. 예. 그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일찍부터 와서 제가 앉아서. 진짜 태어나서 최초로 오전 약속 미스했습니다. 내가 네. 대학부터 합쳐서 군대 다 합쳐가지고 최초로 미스해서. 아유,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게 나이 든다는 거구나, 이제. 갱년기. 이게 나이가 드는구나. 네. 근데 지난주에는 최재무 교수님이 대신에 그 방송에 또 해주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변희재 고문님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성동 갑에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면서 전현희 의원이 종로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됐죠.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고 의총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남의 가족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되냐, 당신은 왜 당신 가족을 안 벗기냐, 막 이런 거친 말까지 하고요. 서른 의원은 고별사까지 했습니다. 나 탈당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는 빨리 와라, 찝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감옥 가는 걸 겁내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받고도 나왔다. 내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더니 나를 하위 10%에 집어넣느냐, 이제 이러면서 아주 그냥 2시간 40분, 뭐 3시간에 걸쳐 이런 난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현 민주당 상황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까? 공천이라는 게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이에요. 근데 개인으로 돌아오면은 본인의 정치적 목숨이야.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민주주의 정당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거든요. 네. 인사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비밀주의도 지켜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빨리 쓸어 담아야지만이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국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전현희 의원을 안 그래도 만났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을 지키다 그건 잘한 겁니다. 예, 본인도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 자, 어쨌든 어제까지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 예. 이 공천하는 과정이 실제로 총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아마 기억한 데서 2016년도 총선 때, 이런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이 유승민하고 이 김무성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서, 그랬죠. 결국 김무성이 도장 들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가 분당이 됐거든요. 실제 김무성이 그래서 180석을 자신했는데, 120석대로 이제 참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더라도 너무 시끄럽다. 그때하고 비교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자,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한다를 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거는 공천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임종석, 뭐 홍영표 이런 사람들인데, 네. 왜 날리는지가 좀 이 깃발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2016년도를 찾아보는 게 그때가 이제 최악의 공천이라고 와서 그런 건데, 네. 유승민을 날리는 이유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박근혜한테 들이받았기 때문에 날리는 건데, 네. 아니 임종석이 무슨 들이받기를 했나, 그러면은 만약에 날린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공식화 시켰어야죠. 네, 문재인 정권 때에 윤석열 탄생에 책임을 묻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종석은 싸워왔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식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글을 좀 밑으로만 얘기했지 공식화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러면은 그냥 사적 보복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이 잠잠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은.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어제 밤 11시 48분에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40분에 수정이 됐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의원이 현역인 인천 부평을 권인숙 의원, 이제 비례대표죠. 이분이 뛰고 있는 경기 용인 갑, 이정섭 의원이 현역인 충북 청주 서원 지역구를 이장섭. 이장섭 어쨌든 여기 충북 청주 서원 지역구를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략공관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정당은 원래 늘 전략적인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 공천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정당의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을 잘라야 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뭐 이제 여론조사가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좀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하위 문제입니다. 하위 10%, 2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원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고 경선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홍영표 의원 문제라든가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경선하겠다고 하면은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 하위 10%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선한다는 게 사실 의미 없을 정도로 매우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위 10%로 넣느냐, 부당하다, 나를 내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하위 10%, 20% 된 걸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구에 대해서 내가 하위 10%, 20%든 가지는 내가 경선할 의사가 있다면은 전략을 꽂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당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친명 성향의 당원들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점수를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당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내가 경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벌써 전략공천 여론조사를 돌려 벌써 전략공천 누군가를 꼽으려고 해.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략공천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전략공천 하겠다, 한번 경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냥 당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뭐 하위 10%를 받더라도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가 그 보도대로 나면은 경선 지역에서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경선 안 하고 찍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삭제됐다면서요, 다시 수정됐다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경선하는 것으로.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합을 위해서 뭔가 좀 다시 원상복구하고 좀 따독따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단독으로 또 계속 나온 얘기가 임종석은 그래도 살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난처한데요. 제 개인의 사견을 전제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당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은 대통령 밑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 총리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성동구에 본인이 뭐 땅 사가지고 성 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성입니까? 거기 출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한 것과 비판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두 개가 부딪힌다면 C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임종석 실장도 저는 고려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성동구에 가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구를 본인이 있다가 원내대표에게 물려두고 원내대표가 빠지니까 돌려받고 이건 뭐
개인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희숙이라는 인물을 꼽음으로써 586 청산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갖고 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게 말려들지 않는다는 네. 측면. 이런 부분에서 중성동부에 가는 것은 더 큰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이야기 송파갑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개파 간 갈등을 좀 무마시키는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원로가 제소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양쪽에서는 절충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임종석 실장 같이 이렇게 무게감 있고 좀 캐파가 큰 사람은 험지에 가서 뭔가 좀 저쪽 표를 좀 가져오고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개파가 나눠져 있고 분란이 좀 큰 것 같으면은 그쪽에 요구도 좀 들어주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지역구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성을 쌓았더라고요, 완전히. 성을 쌓았어요? 임종석하고 그 성동구청장 정원호하고 홍익표가 거의 20년간 셋이서 같이 관리한 지역구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재선을 했고, 임종석 씨 비서관이 정원호 이제 이 비서가 성동구청장을 지금 3선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선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친구야. 예, 셋이 이게 해가지고, 원래는 홍익표 씨가 이제 그만하게 서초 갔으면은 정원호 부총장이 나오려고 했는데, 임종석이 들어오니까 빠져서 이렇게 짰는데. 여기 또 전현희가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 지역구가요, 너무 갑자기 발전해서 보수 상류층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에서는 보수당에서 10% 진 선거구예요, 이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 행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만 이긴 선거고 보니까 요걸 지역구 특성 보면은 그냥 이 트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 들어왔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 어려운 선거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현희 위원장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호 구청장이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열심히 같이 안 띄워주면 안 되는 선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감안하게 되면 원로 입장에서는 임종석의 그동안에 지명도나 봤을 때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이미 결론 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네. 전략적 교류라는 이야기와 정치권의 기득권이라는 이야기가 네.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라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표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화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식으로 또 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여기 많은 분들이 정원호 구청장 유능합니다. 삼성구청장 맞아요. 3명이 관리한 선거구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임종석 험지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 솔직히 임종석 어렵네요. 실장이 거물이긴 하지만은 비호감도도 있잖아요. 이 선거 전체에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로 보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보다 낫지 않나요, 솔직히? 결국은 뭐냐면 조직적인 도움인데, 구청장이 공직자니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오랫동안 조직을 관리했던 홍익표 조직들이라든가 정원호 구청장 조직들이 도와준다면은 또 할 만한 겁니다. 정당은 갈등하고 통합하고 반복하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죠. 이해찬 전 대표 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났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혹은 컷오프한 건 결국 선전포고다. 멸문 정당 만들겠다는 거다. 이건 물론 보수 언론이 이간질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른바 친문 학살로 보기에는 친문들이 많이 당선되고 있다. 사실은 윤건영 씨라든지 그렇죠. 고민정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꾸 친문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홍영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친문이라기보다는 좀 독자 브랜드로 활동한 사람들. 아니 임종석 씨가 문재인 비서실장 전에는 무명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오히려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좀 경쟁자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당권하고 대권 때 같이 나가서 경쟁하는 사람을 하위 20%로 묶어가지고 잘랐다. 이게 사실 이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총선에서의 이 책임 부담감이 훨씬 커져서 화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문 학살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문 학살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친문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또 전해철 의원, 박강원 의원 이런 분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점수 낮게 나온 사람들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에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 단면 평가가 있으니까 주요 계보에 속하지 않고 온 곳에 다니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진중권이 좌충우돌하잖아요. 아무나 다 막 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좌쪽에서도 진중권 안 좋아하고 우쪽에서도 진중권 안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분들이 점수가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임종석 실장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스스로 본인의 이슈를 키워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임종석 실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지도부가 또 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 또 임종석 실장을 그냥 날려버리면은 친문에서 진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지도부 승을 먼저 주고 난 이후에 친문 세력과의 어떤 타협점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면서 절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웃시켜서 속 시원합니다만은 뭐. 한편에서는 또 전해철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친문일 텐데 그렇죠. 전해철 의원은 또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공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니 그건 경선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선하면 되는 거죠. 경선에서 네. 이기면 되는 겁니다. 네. 전해철 의원 지금 하위 20%로 안 들어갔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안 느낌은. 들어갔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겠죠. 예.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문이라는 세력이 40~50명 되잖아요. 많잖아요. 핵심들이. 주요 계파에 있는 분들은 이 점수 주는 것도 평소에 의정활동 사실 품앗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입법 발의할 때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요. 근데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지낸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근데 점수가 늦게 나와요. 이 하위 10% 평가라는 거는 늘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위 10%라 그러면요, 이 국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이 상임이나 본회의에 안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몽준 같은 사람 뭐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이분들은 자주 나오고 자주 언론에 비춰지고 브랜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걸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 이걸 다면 평가라 그러고 심지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가라는 체포동의안 그건 무기명 투표였고 자기가 체포동의안 부결했다고 떠든 사람 대부분 같이 나가버렸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 부결했다고 떠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다면평가로 추측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면 다면평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요. 그 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에다 늘 조언을 했었는데요. 복잡했어요, 이래요. 뭐 제도는 단순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은 당원 50%, 그 다음에 의원 다면 평가 50%, 그리고 과정 다 공개해버린다. 이러면은 아무도 저항 못 해요. 근데 그 뭐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 김문경 혁신위에서 공개하자라고 올렸어요. 근데 의총에서 반대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왜 반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해놓고 공개해야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16년도에는 하위 20%를 잘랐어요. 네. 잘랐는데 아무도 저항 못했어요. 그때 잘린 사람이 그 요즘 종편에 나와서 민주당 열심히 공격하고 계시는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인데 그때는 지금 뭐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하는 걸로 유명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의원 다면 평가로 다 잘라버린 네,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평가해서 잘라버린 거야. 다면 평 이번에도 사실 20%가 다면 평가예요. 다면 평가 뭐 딴 비중이 얘기 할 굉장히 것도 높았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고민정 의원은 왜 이렇게 총대를 메고 행동대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면평가에서 문제가 발동한 것 같다니까요. 다면평가에서. 이게 의정활동 열심히가 알겠어요. 아니라, 알겠어요. 자꾸 개파 문제가 발동한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꾸 곤란한 얘기 그만하고 서른 의원이 탈당 예고했고 그 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 탈당하고 이번에 박영순 의원 탈당 선언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러고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빨리 와라. 우리 좀 있으면 3당 된다 이런 얘기하고 10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탈당 러시 계속되고 새로운 미래가 3당으로 가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한 2달 3당 하겠죠. 별 의미 있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하고 합당해서 이 초반에 이제 개혁신당이 여론이 좋던 게 꼬꾸라진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낙엽들 모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에 부합해야 돼요. 뭐 윤석열 정부 뭐 심판이다, 뭐 타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모은다고 지지율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래요? 국고 보조금만 좀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용한 공천이네, 뭐 문제없네 이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 친윤 의원이 본선행이거나 최소 경선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친윤 공천이 사실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야 내가 안 나가는데 무슨 이런 말 합니다만 사실 그 말이 무색하죠. 내일 김건희 특검법
제의 때문에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PK까지는 대충 정리를 했는데 아직 강남 요즘 5구라 그러는데 강남 5구하고 강남 5구라 그래요? TK까지 해가지고 요 부분은 결론 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일단은 다 표단속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이 검사 공천을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29일 뒤부터 완전히 이제 이 표리 운동할 거다, 완전히. 예. 운동하다? 완전히 바뀔 거다, 29일 뒤부터 이제 당 공천 방식이. 그건 예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K에서는 아마 꽤 많은 이제 이 피반에 몰아쳐가지고 뭐 현역들 다 날리고 뭐 검사들 꽂으려는 좀 태세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 되면 거기에 그 표 그냥 열심히 몰아줬던 그분들은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뭐 정치, 특히 이제 그게 보수 정치의 원래 특성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때까지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여주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민주당은 시작이다? 이제 매를 맞을 만큼 충분히 맞았다. 저는 심지어요, 아마 이제 특검제에 끝나잖아요. 이미 공천된 것도 회수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것까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요? 예, 예. 박민식 의원이 이번에 영등포에서 자기 나간다 그랬다가 또 안 나간다 그랬다 막 복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다른 쪽에 생각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 부산이죠, 부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 그런 게 다 그런 거고. 대선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거든.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놈 빼고 다시 집어넣고. 아, 고말입니까? 조혜진 의원이 김해일로 옮기기로 했는데 김해에서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표 끝나면 조혜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이건 칼을 숨기고 있는 건데 피바람 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특검법을 꼭 내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군요. 그게 아마 본회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가 기간이 마지막이죠. 없을 거예요. 마지막 본회의일 거예요. 있어요. 또 언제 있냐면은 총선 끝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총선 오히려 끝나고 자녀 임기 남은 시기에 본회의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안 좋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하겠죠. 네. 뭘 어떻게 해도 좀 문제가 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없이 미쳐도 욕을 먹을 거고, 어차피 어려운데 해치우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래 이제 특검을 억지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고요. 이 제1을 정치적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완벽하게 부기를 시켰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우겠어. 라는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으로 삼으려면은 29일 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총선이 불과 42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한성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전북의 한성 문제 아니에요, 이거? 네. 전북하고 부산. 예, 부산.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 안 나고 그냥 기존대로 갈 것 같아요. 기존대로, 그럼 결론 안 나면 기존대로 가니까, 이러면. 예. 뭐 그렇죠. 뭐 선거권이 안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의원 특권 정당화된 나라의 폐해예요. 자, 선거구 획정화는 이제 선수가 룰 정하는 거예요. 심판 없고 선수가 룰 정하죠. 그 다음에 민주당 이 공천 과정 보세요. 선수가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중들이라든가 심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의원 특권 정당이 돼서 만들어진 폐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양당이 참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하는 거 맞아요? 아닌 진짜 것 걱정합니다. 같은데? 예. 좀 소신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김정일 위원장 안 그래도 한 2석 정도 본인이 가져갈 거다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외손자가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공관위원장을 맡게 된 거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사심이 들어갔군요. 근데 이런 벤처 정당에서는 공관위원장이 뭐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 들어오면 바로바로 꽂아주는 게. 아니 그래도 이제 본인의 책 써준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결국 은혜를 갚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명예가 좀 되나 봐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비례로만 5번 된 걸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 기록되는 분인데 이번에 또 비례로 나오실 건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안 나오고 이제 이제 자기 외손자를. 아니 뭐 그 외손자인지 하여튼 2명 정도는 지금 2석 정도는 뭐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 몫이 있겠죠. 지난번에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2016년도에. 그때도 뭐 김정일 위원장님 몫이 있었어요. 네, 몫이 있다고. 네, 그 몫으로 대신 국회의원 지금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은 네, 있고요. 뭐 이분 목 챙기는 걸로 아주 참 깔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항상. 요즘에 이 박지원 씨도 했었고 이제 뭐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김무성 씨도 그랬었고 이 노장들이 지금 나왔을 때요 꽤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1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윤석열 정권을 도대체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게 박지원이나 김무성이 뜬 건데 저는 김종인 씨가 그래도 개혁신당에 갔을 때 득표에 도움 될 거라 봅니다. 지금 나이 어른이 와서 좀 무겁게 얘기해주고 하면은 이분이 뭐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된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뭐 우습지만 그냥 제대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풀을 해봤는데요. 자, 청산돼야 될 대상 1번 올드보이, 2번 586, 3번 초재선 했거든요. 어디가 1등 나왔게요? 청산 대상 1위가 민주당. 초재선이 압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초재선이 너무 많은 거야.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시대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당 내에 엘리트 양성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영입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알못이야. 정알못이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실제로 이 연세에 있는 이런 올드보이들보다도 효능감에서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출마 지역구 이번에는 경기 화성 얘기 나옵니다. 이게 양양자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서 양양자, 이원욱, 이준석 세 명의 트리오를 한번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좀 이제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가기 때문에 그 동네가 맞을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자꾸 대구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는 여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려봤더니. 윤석열 지키겠다 아니면은 박근혜 지키겠다 두 개만 남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유영아하고 지금 홍석준이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고 최경환 씨는 그 역시 노익장으로서는 거의 당선 확정돼가지고 현역에 빠져버릴 정도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과도 부딪히고 박근혜하고도 부딪히고 해서 대구에서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경기 화성에 가서 이 젊은 층 가지고 승부하는 게 맞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어쨌든 등판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또 오히려 위기에 몰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노익장이 또 새롭게 여기서도 또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사실은 들면서. 참 이준석 대표가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쓰러워요? 예, 뭐 아까 뭐 양양자 의원하고 이원우 의원하고 예. 뭐 트리오든 뭐 퐁퐁이든 하이타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괜히 이낙연 대표하고 합당하면서 그 에너지를 완벽하게 다 소진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더 틈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신상 나오면 찍는 유권자가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신상 좋아하는 사람들. 안철수 찍었다가 좀 더 올라가면 이인재도 찍었다가 좀 더 올라가면 정주영도 찍었다가 더 올라가면 박찬종도 찍었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시선에서 비켜나가 버렸어요. 그렇군요. 참 정치는 다이나믹하다. 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뭐 당 만드는 거. 지금은 저는 당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당을 제가 뭐 자원봉사로 돕고 최대지. 있는데 네. 둘이 아마 플랫폼을 같이 짤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제 언론 보도로 광주 출마를 선언을 했고 네, 그랬다고. 지역구는 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최대입 신당에서 연합공천으로 최대입 대표는 목포 출마하겠다. 그래서 좌우지만은 윤석열 조기 퇴진을 뭐 깃발을 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명님께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식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국민이 버티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투표 꼭 합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고문과 함께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고요. 예약 많으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상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이고요. 010-76하나들의-33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리니까요. 영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고요. 오늘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